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6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올망졸망곡 하나 골랐습니다. 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마덱스에서 부산에서 있었죠. 초공동 의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했다.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룬 바도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쉬크발이라는 러시아에서는 70년대부터 배치가 됐고 그 이후 이란에서도 유사한 의뢰를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방과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 또는 계획서 등을 보면은 우리가 초공동 의뢰를 개발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만 많았고 실제로 보여진 모습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제가 나왔어요. 시험 발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은 지금 요번에 마덱서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그동안 좀 참아왔던 거, 평소 같았으면 조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이 좀 보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의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이나 군의 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물론 의뢰가 뭐 배를 마치는 거긴 합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카이에서 마덱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 군사 무기를 주로 다루는 곳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동축 반전 로트에 기반을 둔 차세대 기동 헬기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거의 모델을 제시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자, 카이는 그런 동축 반전 모델을 조그맣게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 내부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미국의 틸트로터, 예, 벨로죠. 그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자. 우리는 준비가 안 있으며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미국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마침 UH-60도 교체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것을 낚시질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그 말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차세대 기동 헬기 이 방향으로 간다 하면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마냥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의도는 분명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정권이 이제 윤석열이 퇴진된 마당에, 파면된 마당에 그런 것을 꺼냈다고 봅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자, 카이 사장이 며칠 전에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란 이후 금년 1월, 2월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들이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연임하겠다고. 요번 9월까지인가가 아마 임기일 겁니다. 연임하겠다고 이렇게 작전을 쓰는 것이 몇몇 언론과 손잡고 하는 것이 보였는데 얼마 전에 사임하겠다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즉시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통째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무기 체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지난 3년간 내가 미치도록 답답했다. 그건 좀 이해해다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인 정권 같았으면 노출되지 않았을 어떤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뭐 어떤 자료로 확인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제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그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이게 보면은 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 의뢰가 보이는데 이게 실물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크기예요. 그럼 실물 크기의 의뢰다, 이 정도다. 보통 의뢰는 우리 범상어 의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6m, 7m 정도 돼요. 자, 여기서는 그 느낌이 정확하게 안 오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작습니다. 예. 자, 그런 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1대1 실물로 등장했다.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네이버 뉴스가 캡처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자, 그걸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초공동 의뢰에 대해서 다룬 것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냥 개발 중이다라는 사실.
예, 흔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2021년도에 나온 겁니다. 핵심 기술 기획서라는 걸 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산업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마당에 이것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한 기존의 방산 기업들을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새롭게 여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따라 들어오기를 바랬죠. 그게 사실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각종 문서를 많이 발간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기술을 이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가지고 제안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핵심 기술 기획서인데 일반용, 여러분 글자 안 보이시죠? 일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군에서 보는 전문가용이 따로 있고 일반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군사 기밀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됐어요. 예, 저는 그 덕분에 이제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겁니다. 자, 초고속, 초고위력 정밀 타격 분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는 또 많이 다릅니다. 왜냐, 이 중에 현실화된 게 몇 개 보이거든요. 자, 먼저 가운데 거부터 볼게요. 오늘 주제 초공동 해수 허입 의뢰라고 돼 있죠. 이게 시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당시에만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시속 뭐 한 300~400km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초공동 현상을 이용해서, 초공동 현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한 10초짜리 이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시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왼쪽 거를 보면은 다중 모드 탐색기 정보를 활용한 지능 유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뭡니까? 이게 한국판 브림스톤입니다. 언론에 크게 홍보되지 않고 조용히 개발된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헬리콥터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지원 전투기. 네, 우리가 FA-50 같은데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류예요. 이거는 밀리미터파를 쓰거든요. 밀리미터파는 군용 레이더파 중에서 제일 정밀도가 높습니다. 대신 이제 멀리는 못 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기갑 세력한테 발사를 했을 때는 그거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민가 가옥이고, 이거는 탱크고, 이거는 장갑차고, 이걸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리미터파의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은 딱 그거고,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만 그 개발 완료됐어요, 지금. 이거는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공기에서 저게 전차 부대들이 여러 대 공격이 올 때 여러 발 동시에 발사하고 자기는 자리를 비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가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모드 탐색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밀리미터 파가 맞습니다. 근데 밀리미터 파는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발사를 한다는 것은, 헬리콥터에서 발사한다는 것보다는 탐색기의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밀리미터파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적외선 탐색기든지 뭐든지 간에 다른 게 하나 더 붙여 있다. 즉 장거리에서도 대충 알 수 있게, 가까이 다가가서 밀리미터파가 작동이 되는 시점쯤 가면은 밀리미터파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게 목표물을 탐지하게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은 한국판 브림스톤이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브림스톤을 기반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건 그렇게 큰 미사일 아니에요. 그래서 근접 지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 발 실을 수 있어요. 동시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각자 목표를 찾아가서 맞는 이런 개념이고요. 자, 제가 오른쪽에 보면 지능형 다탄두 유도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 발을 발사를 해서 저기 공군기도 공대공 미사일로처럼 요격할 수도 있고, 해상 목표도 맞힐 수 있고, 심지어 수중에 있는 잠수함까지 맞힌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 같았으면 다른 종류의 미사일들을 바꿔 달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미사일을 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째깍째깍째깍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수상함이네. 그럼 수상함으로 세팅. 아, 이게 잠수함이네. 잠수함으로 세팅. 자, 그러면 한 미사일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발사 주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잡는다 그러면 초계기에서 발사할 수 있어요. 돼요? 아무리 KF-21의 A사 레이더가 좋다고 하지만 잠수함을 찾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발사 주체에서 발사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미사일로 미사일 여러 가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발하지 않고 하나로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세팅을 바꿈으로써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째 살펴보건데. 예.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게 확 죽었었죠. 공개된 정보가 없고, 중소기업들의 관여도 부분도 많이 취약해졌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러시아의 시크바를 원료로 해서 이란이 개발한 후트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공동어뢰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유선형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초공동 현상을 만드는 저 기구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자, 크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경이 53.3cm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표준화된 잠수함 발사, 어뢰 발사관 그게 직경이랑 같아요. 길이는 무려 8.2m나 돼요. 일반적인 어뢰보다 좀 깁니다. 자, 이제 53.3cm가 어뢰 발사관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향후 어떻게 활용되느냐면은 함정에 실리게 된 수직 발사관도 53.3cm로 미국 같은 경우에 표준이 된 그 이유이기도 해요. 무게는 자그마치 2.7톤이에요. 사거리는 10km밖에 안 돼요. 요즘 최신형 중형 어뢰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0km 정도 됩니다. 예, 얼마 안 돼. 빠르지만 사거리는 짧다. 이런 거거든요. 자, 초공동 현상은 뭐냐면은 압력 차에 의해서 스크류가 돌 때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포가 또 터져요. 예. 거의 그러면서 초음속 정도로 내요. 자, 그래서 그게 캐비테이션이고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초공동인데 함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스크류를 손상시켜요. 말씀드렸죠. 터질 때 음속 이상이 난다고. 또 그러면은 음속을 돌파할 때 그게 생기죠. 충격파가. 예, 첫 번째는 강한 충격을 발생시켜서 스크류를 손상시켜요. 두 번째는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예, 그래서 캐비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빠르니까 캐비테이션이 소음, 소리 스트레스에 크게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은 안 그래요. 디젤은 뭐 빨리 달릴 일 별로 없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캐비테이션 공동화를 줄이기 위해서 펌프젯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펌프젯 방식을 쓰는 원자력 잠수함 모델을 이번에 마덱스에서 공개를 했었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캐비테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소리는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추진제도 보통은 어뢰가 전지로 돌아갑니다. 전지로. 그러니까 전기 추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로켓 엔진이에요. 물속에서 로켓 엔진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공동화를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뢰 자체가 큰 공기방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 없이. 계속 공기방울을 만들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뢰는 그 공기방울 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좀 어렵겠죠. 그죠? 물속을 흐름을 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술적 난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신호가 됐고요. 자, 그런 공기방울 내의 상태에, 공기방울 내에 들어간 상태에서 로켓 엔진을 점화를 시키는 겁니다. 최고 속을 낼 때는.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속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물과의 마찰이 거의 없고 로켓 추진제를 쓴다는 거. 예. 약점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내 자세를 적절히 제어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어뢰가 상대방을 어떻게 찾습니까?
탐색기가 소나예요. 내가 음파를 발생을 시켜서 상대방한테 맞고 반사되는 레이더죠. 어떻게 보면 음파 레이더죠. 쫓아가는 거거든. 레이더랑 똑같아요. 그것도 A사처럼 이렇게 뭐 면배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초공동 의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의뢰 전체가 공기방울 내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나가 소리를 주거나 받거나 이러려면 소나 자체가 물과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파가 전달될 거잖아요. 발사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기술적 난관이 또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 극복했다고 봅니다. 이 뒤에 보시면 대충 짐작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의뢰였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의뢰, 일반적인 의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 범상어 의뢰, 유선, 유도, 중의뢰, 뭐 표준적인 의뢰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그게 1.6톤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탄두 중량도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냥 항공모함도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개발된 거예요. 이게 사거리 10km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매복한 상태로 있다가 고속으로 발사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한테 피할 시간을 안 준다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범상어 유선 유도 의뢰 볼게요. 백상어를 대체하는 것이죠. 백상어는 당시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밀렸다 수준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상어를 개발한 건데 길이가 6.5m, 직경은 53.3cm일 겁니다. 무게 1.6톤. 최고 속도는 50에서 60노트니까 이거는 뭐 한 80km, 시속 80km 이상 되는 거예요. 사거리 약 50km. 네. 자, 요즘에 중어뢰는 기본적으로 유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대방의 디코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디코이를 회피하게, 그러니까 우리 의뢰에 달려 있는 소나가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발산 잠수함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배의 원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때는 유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라라고, 중간 유도까지는. 네, 그래서 처음에 아주 멀리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선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요즘 의뢰를 엄청나게 회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범상어 같은 경우도 최신 의뢰는 요즘은 소나만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항적 의뢰입니다. 항적을 찾습니다. 항적을 따라갑니다. 즉 수상함 같은 경우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포가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배가 한참 지나가도 항적은 저기 따라가 있죠. 물거품이. 그 물거품을 쫓아갑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의뢰 기만 체계가 작동하잖아요. 그건 소리에 기반 두고 있거든요. 즉 배는 소리를 줄이면서 내 배의 음향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들을 배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가 헷갈리게. 자, 그게 지금 이때까지는 그게 뭐 견인을 하든 뭐 발사체를 발사로 하든지 간에 그게 주요 방어 시스템이었거든요. 의뢰에 대항하는. 그런데 항적을 추적하게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유선까지 달았잖아요. 안 헷갈리게. 네. 거기다가 뒤에 보면 새로운 기술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적을 일부러 만드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상대방 의뢰를 헷갈리게 하려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가짜로 항적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방어 시스템으로. 왜? 항적을 추적하는 의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방어막을 다 해치고 쫓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함정,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항적을 만들거든요. 네. 그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뭐 물하고 공기하고 섞이면서 물방울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원자력 엔진, 원자력 터빈으로 몇 개씩 돌리잖아요. 그걸 모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위적으로. 배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건 사실 난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요즘 의뢰들은 아마 범상어에도 그게 들어갈 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상함 같은 경우는 수면하고 가깝고 스크류하고 수면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항적이 크게 나오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항적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화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적만 가지고 추적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똑같은 수상함과 똑같은 디코이 유인 물체를 내더라도 기존 항적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따라가는 미사일이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수상함보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나온 겁니다. 자, 기포가 발생하고 그쪽에 물들이 섞이면서 밀려나게 되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기포는 많이 캐비테이션 공동화는 많이 안 된다 하지만은 마찰을 겪고 나오기 때문에 수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수온의 항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거품의 항적을 찾는 게 아니고 수온 변화의 항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유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난류 추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보통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잠수함이나 수상함, 공히 최신의 중형 의뢰를 막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한국식 초공동 의뢰는 크기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적을 좀 달리하는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초공동 의뢰 이제 모습인데, 크게 보실 거는 없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추진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추진제. 실제 의뢰도 그래요. 이 대부분이 이 가운데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사정거리를 늘리려면은 배터리가 더 커져야 될 거잖아요. 내지는 배터리 성능이 아주 좋아져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체 추진제 가스 발생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은 이제 그냥 고체 연료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100% 로켓에 들어가는 로켓 연료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불 붙이면 바로 뿜는 거고, 근데 금방 타버리잖아요. 우리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때 부스트가 금방 타는 거 보시죠. 그럼 마지막에 초고속을 쓰는 것이고, 10km의 사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물속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초공동 현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항이 엄청나게 센 데거든요. 로켓 연료만으로 10km 못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어떻게 가느냐? 다른 연료가 있어요. 연료가 있고 거기에 해수 유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을 밖에서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을 산화제로 쓰고 고체 연료랑 섞어서 쓰면은 연료에 산화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덕티드 램젯 생각하시면 돼요. 덕티드 램젯. 사거리 길어지잖아요. 작은 미사일로도. 바닷물이 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반응을 일으켜서 간다. 대신 이때는 빨리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 연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목표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로켓 엔진이 가동하면서 최고속을 낸다.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볼게요. 자, 이것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초공동 의뢰 기술을 분석한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과 독일을 위시하여 중국 등 몇몇 기술 선진국이 러시아의 초공동 로켓 의뢰인 슈커발의 개념에 따른 초공동 로켓 의뢰를 개발하려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근데 알려진 건 없다. 여기 보면 슈커발은 직경이 533mm,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8m, 무게는 2.7톤이다. 사거리 10km다. 주행 속도는 초속 100m다. 시속으로 바뀌면 시속 360km다. 기존 의뢰들이 시속 80에서 100km 이상인 거에 비교하면은 3배, 4배, 5배 정도 더 빠르다. 이게 강력한 무기다. 그렇지만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소나를 통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 자체가 물하고 접촉을 하는 부분이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탐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미사일 자체가 물속이지만 공기방울성을 가기 때문에 되게 직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클볼처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의뢰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까 이제 실물 1대1 크기라고 보여드렸는데, 크기 사진으로는 실제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소개한 자료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시험 발사하는 그런 절차를 보여준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이거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죠. 자, 여러분 다른 많은 시험 발사 얼룩무늬 있는 거 보셨겠지만, 시험 발사는 실제하고 똑같이 해서 합니다. 즉 이게 실제 우리가 개발한 초공동 의뢰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죠? 직경 53cm, 길이가 8m였죠. 시크발은.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경 30cm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직경이 제일 굵은 부분이. 길이는 2m? 앞에 살짝 가려 있긴 하지만 길어봤자 2m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신체 크기와 비교를 했을 때. 자, 이거 보면은 시크발하고 완전 다르구나. 엄청나게 소형화했구나.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러면 사거리가 어떻게 되지? 예, 일단 연료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봐주고요. 두 번째는 타격력이에요. 타격력. 여기에 탄두가 뭐 155mm 포탄의 탄두 정도 되려나?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연료니까 이게 앞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탄두가 장착된 부분의 직경을. 그럼 155mm 포탄보다 조금 클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더라도 큰 대형 함정을 격침이 되겠느냐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 발 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잠복해서 한 발 쏘고 어떻게든 도망가는 게 잠수함의 목적인데, 이거 가지고는 참수리도 격침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국가연에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글자도 작고 그러니까 핵심으로 보면은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무인정이에요. 무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무인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장으로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초창기부터 무조건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해수를 빨아들여서 연료하고 섞어서 순항을 하고 목표물에 돌입할 때 정도 되면 로켓 엔진을 가속시켜서 캐비테이션 내에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간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기술 개발의 난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공동을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기술, 속도를 계속 빨리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죠. 직진 안정화 제어 기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물방울 속에 있으니까 얘가 계속 가운데서 꿈틀거릴 거 아니에요. 너클볼처럼.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 제어하는 거. 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특성인데 그것을 제어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탄두 중량이 10kg, 20kg. 보통 대한 미사일 같은 거 해성이나 우리가 이제 그 본부를 삼았던 미국제 터보제 기반의 대한 미사일 같은 거 보면은 탄두 중량이 한 200kg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예. 그래서 한 방에 보내는 것인데 여기는 그게 10분의 1 정도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배에 맞아도 침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소형 무인정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대형 함정을 격침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는 건 마치더라도. 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무인정이 상대방의 대형 함정에 매복을 했다가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라면은 무인정에다가 의뢰를 한 발 정도 이렇게 일반적인 의뢰를 한 발 정도 장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지금 이 자료가 설정하는 대로 생각을 끼워 맞춰 보자면은 상대방의 무인 잠수함 뭘 공격하는 용도라면은 적절하다. 수상함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런데 주 목적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런 용도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100%의 용도는 아니겠다. 무인정끼리, 무인 잠수함끼리 교전을 벌이는 데는 이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작으니까. 예.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서, 국가 자료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21년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7년 내에 있으면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시제가 나와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극복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크기가 훨씬 작아진 상태로. 자, 그러면 일단은 사거리가 짧아졌다고 봐야 되고, 탄두 중량이 작아졌다. 수상함을 격심시키는 데는 못 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기술이 초고속 환경에서의 음향 탐지 기술이에요. 저는 이것이 극복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봐요. 즉, 빠르면서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 다음, 초공동 환경에서 표적 탐지부를 소형화시키는 기술 개발한다. 네. 자, 초공동 환경에서 음향 송수신 기술, 초공동 환경에서 소음과 진동 차단 기술 다 필요한 것들이죠. 왜 캐비테이션 자체가 소음이 많이 나는 거니까 그걸 줄인다는 뜻인 것 같고, 초공동 환경에서는 기포 안에 있는 셈이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두 가지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공동 현장 발생기 바깥으로 조그맣게 물속으로 센스가 돌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또는 그것이 그래도 물에 들어갔다가 공기 속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센스의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부분. 그런 공간은 되게 작을 수밖에 없다. 너무 커서는 초공동 현상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이 없이 이런 의뢰를 요즘 세상에 개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좋은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항적 추적 의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아까 아주 미묘한 스크루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확 돌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적외선 추적 장치까지 확충이 됐다. 의뢰가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항적 추적의 난료 추적이다. 도망을 못 간다. 배가 피할 길이 없다. 그만큼 요즘의 최신형 의뢰는 배가 함정이 회피하기 어렵다. 잠수함 포함해서. 그래서 옛날처럼 디코이 방식으로 의뢰를 혼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응책이 뭐냐? 적이 발사하는 의뢰를 직격해야 되겠다. 라는 게 지금의 추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독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형 의뢰, 우리 청상어 같은 것을 직격 요격체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게 직경이 30 몇 cm나 되다 보니까 우리 청상어도 똑같아요. 속도가 너무 늦었다. 기동성이 안 나왔다. 그래서 개발을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해저용 하드킬이에요. 하드킬. 자, 우리 전차에 들어가는 APS입니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그런 같은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에서도 이미 적용해서 그런 기술적 자료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드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왜 우리의 초공동 의뢰가 작아졌느냐. 기존의 청상어 의뢰를 요격용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공동 의뢰를 여기 적용시켰다. 그러면 탄두가 작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탄두가 적은 게 낫다. 기존의 중어뢰 범상어를 포함해서 워낙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초공동 의뢰로서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럼 초공동 의뢰 기술 개발한 것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적의 중어뢰, 배를 쫓아오는 또는 잠수함을 쫓아오는 중어뢰를 요격하기 위한 하드킬 요격탄으로서의 기능이 좋겠다. 빠르니까.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공동 의뢰에도 상대방의 의뢰를 소리로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부여가 돼야 된다. 그것은 초공동 의뢰라는 특성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우리가 좀 전에 그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술 과제, 기술 난관들 극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크게 작아졌다 오히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봐서 한 30c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청상의 옆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잠수함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다. 상대방 의뢰를 직격 요격하는 용도로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왜? 시크발이 사거리가 10km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큰 게 이거는 사거리가 더 짧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km 이하일 가능성. 그렇지만 근접 방공 무기 그리고 우리 CIWS 같은 게 있잖아요. 해공 그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근접 방어 무기예요.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저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